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부터 살펴볼까요? 몇 주 동안 계속 내리막이었는데 이번 주에 살짝 오른 것 같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7월 5주차 국정수행평가, 긍정평가가 1.2%포인트 오른 45.6%였습니다. 부정평가는 2.1%포인트 하락한 50.1%. 말씀하신 대로 9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조사한 주중집계는 9주 만에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긍부정 평가 차이는 격차는 4.5%포인트로 나타났고요. 7월 2주차 조사 이후 3주 만에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2주 동안은 오차 범위를 넘는 수준으로 격차가 컸고요. 주로 이번 주에는 TK, 호남권 그리고 70대 이상 농림업 이쪽에서 증가를 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임명이 재가돼서 또 결국 임명이 됐습니다. 청문회를 거치면서 보통은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데 예. 이번에는 의원 불패시나 여전히 입증이 됐고 또 뭐 야당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했지만 큰 한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난하게 이제 통과가 되면서 이번 주에는 그 외에 이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민주화 또 1가구 1주택 원칙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하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임대차 관련된 법안들도 통과시키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부동산이 뭐 그동안에 가장 큰 하락의 주된 원인이었는데 그 원인을 차단시키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는데 반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9주 연속 내리막에서 상승 반전했다. 뭐 정부 여당으로서는 뭐 반색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일 텐데 재밌는 것은 보통 청문회 하면 떨어지는데 올랐다고 하는 거. 그거는 네. 미래통합 공격수였던 미래통합당에서 제대로 공격을 못한 것도 있겠지만 네. 수비를 하는 두 후보자가 잘 막아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박지원 후보자에게 이제 국정원장이 되셨죠. 박지원 국정원장이 역시 이제 공격도 잘했지만 그동안에 청문회 할 때 예. 공격하는 입장에서 공격도 잘하는 분이었지만 수비도 뭐 예상보다는 더 잘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공격을 했던 미래통합당의 주된 화력의 그 요인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 큰 한방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 또 색깔론이 또 나왔어요. 네네 오히려 이제 역풍이 좀 분 측면도 있고요. 뭐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부동산 이슈만 사실은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게 되면서 사실 이제 뭐 대통령한테 또는 이제 정부 여당의 이제 악재로만 어쨌든 부상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인사청문회권도 그렇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기한 이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이제 이슈들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주목을 받게 되면서 부동산으로만 모아졌던 서울 등 수도권의 부동산 집값과 관련해서 모아졌던 사안들이 어쨌든 이슈들이 다른 사안들 어쨌든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을 부각되면서 부동산으로 모아졌던 이슈들이 좀 약간 이제 막아지는 차단되는 그런 이제 효과들을 있게 되면서 계속 이제 하락하던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이 이제 하락을 좀 멈췄다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오차범위니까 올랐다는데 방점보다는 그 하락세가 일단은 좀 약간 멈추었다는데 의미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부동산 3법 중에 2개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전월세 관련해서. 임대차 3법이군요. 임대차 3법 중에 2가지가 통과가 됐는데 이게 오늘 통과가 됐으니까는 다음 여론조사할 때 들어갈 테지요, 아마. 네네. 오늘 통과된 게 여론에 어떻게 정부 여당으로서는 플러스가 될까요? 마이너스 될까요? 일단 마이너스 가능성보다는 플러스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횡보 내지 조금 반등할 가능성 그리고 지지율 정당 지지율도 이제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약간 반등했거든요. 이게 부동산 문제가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넘어가면서 일종 양날에 이제 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미래통합당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전 충청권 출신 인사들이 긍정적인 입장을 내세웠죠. 미래통합당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슈를 던지면서 민주당이 그동안에 수세 입장에서
다른 화제를 던지면서 부동산 문제로 인한 20, 30대 이탈을 다시 이제 복원시키고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그동안에 약세를 보였던 아까 말씀드린 뭐 TK 지역이라든지 또 70대 이상 또 농림업 이쪽에서 이제 회복이 됐다는 것은 또 그 뭐 다른 지역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부동산 문제로 하락했던 계층들이 행정수도 이전 이슈 덕분에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경실련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뭐 부동산 또 재산 공개했죠. 민주당보다 훨씬 더 많은 부동산 소유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좀 박탈감을 느꼈을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등한 계층들을 보면 그 요인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임대차 3법과 관련해 가지고 혜택을 보거나 또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이제 당장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를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이것이 자기한테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비율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비율이 뭐 상당히 이제 의미 있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규모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또 당장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장 전세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있을 수는 있을 텐데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월세 사는 사람들이 한 40% 우리나라 될 텐데 대다수의 이제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세를 얻어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정성이 더해지는 취지의 법안이기 때문에 당장 피해를 봐서 부정적으로 이제 의견을 표출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이 제도에 대한 수혜 내지는 이제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 세입자 측면에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도 어쨌든 이것이 논란은 있고 당장의 전세 대란의 문제들 어떤 정책의 세밀함이 부족하다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 봤을 때는 이 법안 통과가 뭐 여권에는 약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오히려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함께 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37.9%. 지난주 대비 0.4%포인트 올랐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모처럼 동반 상승한 거고요. 미래통합당 32.6% 3주 연속 올랐습니다. 0.9%포인트 올라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가 한 5%포인트가량으로 지금 줄어들었고요. 정의당 4.5%, 열린민주당 3.9%, 국민의당 3.4%, 무당층은 0.5%포인트 오른 15.9%로 나타났습니다. 예. 개요 아까 해주시죠. 네. 대통령 지지가 함께 조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조사는 저희가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했고 7월 27일 월요일부터 7월 29일 수요일까지 3일간 조사했습니다.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2,677명에게 통화 시도에서 1,511명이 최종 응답 완료했고요.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지역별로 네. 민주당이 서울에서 3.9%포인트 하락했는데 미래통합당이 서울에서 10.6%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른 건데 이것도 역시 부동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부동산 문제 이후에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넘어가면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좀 불편한 심기를 역력히 노출을 시킨 거고요. 나머지 지역에서 그러니까 충청권에서도 이번 주에 더불어민주당이 소폭 하락하긴 했는데 4.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도 하락했고 충청권은 지난주에 좀 상승을 했는데 이번 주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반면에 서울에서도 오르고 또 50대에서 오르고 또 20대에서도 오르고 보수층에서 올라서 지금 3주 연속 상승을 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 미래통합당은 지금 미래 권력, 그러니까 차기 주자가 지금 마땅히 없다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예. 수권 정당의 이제 가능성으로서의 지지율이 나오고는 있는데 차기 주자가 지금 마땅치 않은 그 부분이 좀 계속 딜레마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30% 초반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지지율이 35%에 근접할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정당으로서의 그 확고한 지위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미래 권력 때문인데 예. 홍준표 뭐 의원이라든지 또 안철수 대표 다
당 바깥의 인사들이란 말이에요. 합당을 할 대상이거나 아니면 복당의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나마 보수 야권에서 지지율이 잘 나오는 분은 윤석열 검찰총장. 근데 이분도 미래통합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조금 핸디캡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예. 자, 또 최근 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내년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여당과 야당 중 어느 후보를 더 지지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응답자의 49%가 야당을 37%는 여당을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선 때 압도적인 다수의 손을 들어준 것이 여당 쪽으로 민심이었는데 지금은 반대의 결과가 나와가지고 민심이 좀 넘어간 거 아니에요, 야당으로.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한쪽에서는 이게 재보궐선거라고 지금 하면 부산하고 서울밖에 안 떠오르는데 부산하고 서울에서 왜 그러면 공석이 됐냐 이 문제를 생각했을 때 여당이 37%나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반론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특히 사실은 이제 서울하고 부산이 포함된 PK 지역을 보게 되면 전체 평균 방금 말씀하신 것보다 격차는 좀 더 크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상당히 이 조사가 이제 주목되긴 했었어요. 여의도에서. 그런데 이제 이 조사를 말씀하신 대로 보게 되면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된다. 그다음에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택지가 돼 있는 것인데 이제 여당은 이 37%가 여당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특정 정당 한 정당에게 정당 후보를. 그런데 이제 야당을 당선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뚜렷하게 표출된 조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더라도 견제를 위해서는 이번 여당이 아닌 다른 쪽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막연한 이제 견제 심리를 표출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야당이 후보를 단일 후보로 내지 못하고 여러 명의 이제 정당 소속의 후보들이 나오게 되면 이 표에 이제 분산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주목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조사를 자세히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 20%가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응답을 했어요. 상당히 이제 큰 비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재보궐선거의 사유가 어쨌든 여권의 귀책이 있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이것은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표출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한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두 가지가 가능한데 일단은 내부 지지층에서 어쨌든 약간 내년 선거에서는 약간 동요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시각도 가능하겠고 한편으로는 그러나 여전히 그래도 여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이 중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응답이기 때문에 실제 선거에 가서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표심이 더 강하게 드러나게 되면 이 격차는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적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보기 워딩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근데 야당에는 사실 정의당도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격차가 조금 더 12%포인트라는 격차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기 워딩은 그랬고 질문 워딩을 보면 내년 4월에는 서울과 부산 두 광역시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라고 해서 서울과 부산을 딱 처음에 주된 지역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부동산 문제보다는 젠더 이슈가 더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근데 이제 실제 후보를 내야 한다 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 후보 관련해서는 또 격차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 현실 가능성 면에서 민주당이 부산은 모르겠는데 서울은 후보를 낼 가능성도 있고 뭐 박영선 장관이라든지 추미애 장관 뭐 하마평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도 같은 여성 후보인 나경원, 이혜훈 뭐 여러 후보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실제 가상 대결을 붙이면 이렇게 격차가 안 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아직 시기도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튼 서울시장 6.5 사태와 관련해서 또 뭐 국가 인권이라든지 해서 피해자 측, 고소인 측의 여러 기자회견들 또 여성 단체 여러 요구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림자가 좀 반영이 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같은 조사에서 또 한 가지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야 한다고 보는지 내지 말아야 한다고 보는데
48%는 내야 한다, 내지 말아야 한다는 40%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소개해드린 결과와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응답이 37%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응답은 또 절반에 가까워 육박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 아직 선거기간 남아 있고 후보를 내는지 마는지 또 누가 나오는지 따라서 변화 가능성 이제 여전히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휴대전화 조사였고 응답률은 12%, 표본 오차는 95% 신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심이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지사가 만났는데 27일에는 김부겸 전 의원과 이재명 지사가 회동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뭐 3명 다 여당의 대권 주자로 불립니다. 김부겸 의원은 만일 당대표가 되면 뭐 대권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데 이낙연 의원이 계속해서 압도적인 1위를 달렸었는데 차기 대권 조사를 하면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나고 여러 가지 조사에서 굉장히 쫓아왔습니다. 네. 뭐 구체적인 숫자를 다 말할 수는 네. 없습니다만은 이런 결과 일단 그 윤희용 센터장은 지난 총선 전에 벌써 예측을 하셨더라고요. 아니, 이게 지금 보면 지금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지지가 상당히 높긴 한 것인데 총리 시절에 이제 총리 프리미엄이 이제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을 어쨌든 뒷받침하거나 또는 야당의 공세를 막는 이제 그런 효과들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 지지자, 적극적 지지층 뭐 이런 이제 친문 성향의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층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이제 보내줬던 것이긴 할 텐데요. 그것을 이제 본인의 견고한 지지층화 할 수 있느냐 여부 이제 그것이 이제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지사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고유한 지지층이 그 비중은 적지만 갖고 이제 있던 상황이었고 그런 이제 재판 결과의 불확실성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지지가 모이지 않던 상황이었는데 재판 결과가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는 이제 무죄로 나오게 되면서 그런 이제 굴레라고 할까요? 덫이 어쨌든 거쳐지게 되면서 추가적인 지지가 이제 모아지게 되는데 이재명 지사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의 지지층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이제 기성 정치인들과 다르게 뭔가 과감한 결단과 뭔가 조치를 해낸다라고 하는 이제 이미지 때문에 무당층,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반감을 갖거나 좀 혐오하거나 이런 무당층에서도 좀 지지가 높은 편이에요. 그런 것들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전히 이제 격차는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이 계속해서 이낙연 의원을 이제 지지하느냐 여부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 두 사람 간의 이제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제 친문 성향의 지지자들이 선호하는 후보가 다시 한 명이 부상이 되느냐 여부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요. 가령 이제 김경수 지사가 남아있는 재판에서 또 이제 김경수 지사 측에는 좋게 결과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낙연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 중에서 김경수 지지를 선호하는 친문 성향의 이제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다소간 일부 이동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엔 또 구도의 변화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낙연 의원으로서는 지금 쫓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에서 뭐 승리를 통해서 당대표로서 입지를 붙여야 그래서 이제 대중과 접점을 마련해 놓고 리더십을 보이고 성과를 내고 하면서 지지를 자기 지지층으로 견고히 이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이낙연 의원이 가장 많이 나올 때는 40%도 넘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이게 조금씩 빠지고 있는 실정인데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습니까? 구도는?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또 올라갈 가능성. 그러니까 여당 내 야당 역할을 이재명 지사가 할 가능성이 있고요. 대법원 판결 이후에 아무튼 전체적인 파이는 계속 유지하거나 좀 확대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친문 대 반문의 대결 구도가 이낙연 대 이재명이냐 아니면 또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이 혹시 빠지게 되면은 김경수 또 유시민 뭐 등등의 여타 후보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의원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8월 말에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요. 지금까지 발표된 여론조사는 사실 차기 주자 조사에서 이낙연 대 이재명 혹은 김부겸까지 비교가 되고 있는데 김부겸 이제 전당대회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전당대회 자체 여론조사는 아직 발표된 것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당대회가 누가 될지는 아직 예측이 불가합니다만 현재까지 차기 주자 조사에서는 이낙연 대 김부겸 후보의 격차 크기 때문에 이낙연 의원의 당대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 물론 시기가 아직 많이 남아서 어떻게 예상이 전망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여하튼 이재명 의원 그 지사의 경우에 최근 연이어서 이런저런 핫 이슈들을 발표했는데 이게 대법원 판결 직후에 리얼미터가 조사했을 때는 바짝 좁혀지는 그런 결과도 나왔었는데 지금 이번 주에 저희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짝 쫓아갔던 지지율이 다시 좀 벌어질지 아니면 더 좁혀질지는 다음 주에 결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다음 보궐에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성토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고 말이죠. 예, 그 방금 이 대표가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대세론 이야기를 살짝 했어요. 어쨌든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어떻게 이낙연 대세론이 굳어질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전당대회는 사실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대권 이제 대선 경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인 이제 여론조사가 절반 정도 포함이 되는 것인데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10%밖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뭐 권리당원, 일반당원, 대의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원들이 사실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여론이 사실 전당대회는 이제 거의 중요하지 않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예측은 정말 이제 어려운 원내대표 선거만큼 사실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뭐 이런 기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뭐냐면 민주당의 당원들이 가장 앞서 있는 대권 주자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에서 낙선시킴으로써 흠집을 내는 것이 과연 당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하는 논리가 이제 하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이제 이낙연 의원 측에서는 후보 측에서는 이제 확산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지지로 이어지게 하느냐가 이제 관건일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이제 애초에는 상당히 대세론에 의해서 월등한 압도적인 우위를 우리가 이제 예상하고 전망했던 것인데 김부겸 전 의원이 이제 자기는 임기를 최종적으로 끝까지 마치겠다라고 하면서 전당대회의 그 쟁점을 과거에는 잘 없던 일인데 임기를 다 끝내냐 마느냐의 쟁점으로 이제 만들게 되고 어떤 이제 이재명 지사와의 어떤 뭐 연대론 이런 것들을 해서 또 외연을 확대하려고 하는 측면이 이제 있어서 그 격차가 어쨌든 처음에 예상했을 때보다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박주민 이제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서 친문 성향이 강한 후보인데 과연 이제 이낙연 의원을 지지하려고 했던 친문 성향의 표가 과연 박주민 의원에게 어느 정도 이제 이탈할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도 이제 그 후보 간의 격차에 영향을 좀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